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네, 생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아니, 우리 정프로님이 안 계세요. 네, 오늘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네. 오늘 좀 녹화 일정을 좀 불참하시겠다고 네.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어요. 아, 뭘 또 정프로님한테 아니십니까? 네. 저 정프로님한테 엄청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안 계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박님이 아니 오늘 광고도 정박님이 하시고 내용도 다 우리 교수님이 다 하시고. 나에 뭐 하여튼 뭐 잘 하시니까. 네. 네, 우리가 또 없을 때 빈자리를 잘 메꿔줘야죠. 네. 정프로님의 빈자리가 딱 보이지 않으면 너무 섭섭해 하시니까 네. 오늘 빈자리 네.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요. 네. 보시는 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 좋게 좋게 봐주세요. 아프시니까. 그렇죠. 아프면 아픈 건 모든 거 우선해야 되죠. 무조건 네. 쉬어야 되니까. 네. 네, 많이 또 양해해 주시리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돈 벌다가 아플 줄 알았어요. 네, 좀 많이 충고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요. 건강이 최고죠. 진짜 여러분들도 건강이 최고니까 꼭 건강부터 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당백 시작해 볼까요? 네. 저 오늘은 최근에 이분이 돌아가셨죠. 정말 우리 사회의 르네상스형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보통 르네상스 할 때 모든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르네상스형 뭐 지식인이다. 르네상스형 천재라고 하는데 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평론가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소설가도 했고 극작가도 했고 희곡도 쓰고 네. 그리고 나중에 문화부 장관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고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문명 비평가 역할도 하고 네. 문화 어떤 기획 이런 것도 하시고 말 그대로 거의 모든 문화의 전 분야를 다 망라해서 활동을 해주신 분이죠. 네. 바로 이어령 선생. 예, 이어령 선생에 관해 가지고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저작이 엄청 방대하죠. 근데 가장 이제 유명한 게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네, 이분이 이제 한국 문화에 관해서 한국 사회의 저변을 흐르는 그 문화적 바탕이 뭔지 그리고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1962년에 네. 그때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29의 나이였죠. 그때 경향신문에 연재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책을 냈는데 당시로서 10만 부가 팔렸어요. 10만 부. 네. 우스갯말로 그 책 판 돈으로 집을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10만 부면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네. 저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샀는데 이거는 범서 출판사에 나온 책이었죠. 아 근데 중학생 때 이 책을 샀단 말이에요? 네, 네. 와 엄청 색도 엄청 바랬고 네, 네. 이게 몇 년에 발행된 거예요? 82년. 82년. 네. 와. 새로 쓰기죠. 진짜 세로로 돼 있고 네. 한자도 되게 많이 돼 있고. 네, 네. 그렇죠. 어떻게 중학생 때 이런 책을 읽을 생각하셨어요? 뭐 그냥 그냥 읽히던가요 이런 게? 예, 뭐 근데 이렇게 이제 참 드물게 이제 새로 쓰기로 돼 있긴 한데 네. 그때는 또 이런 것들이 대세니까 뭐 지장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요 책이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고 이쪽에서 이제 많은 에세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좀 오늘 좀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 워낙 이제 문명 비평가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분이 실제로 좀 창조자의 역할을 한 거죠. 네. 단순한 평론만 크리틱만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분이 최초로 썼던 소설이 이제 장군의 수염이죠. 장군은 이 책은 진짜 너무 오래돼 보이는데 이건 네, 이 책도 같은 시기 75년에 초판이 나오고 81년 이거 81년에 나온 책이네요. 이것도 그때 사신 거예요? 네. 이 책을 어떻게 안 버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보관하세요? 책은 버리면 안 되죠. 삼중당 문고는 예전에 제가 뭐 님의 침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책이 참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장정일 시인도 저 삼중당 문고로 자기의 어떤 모든 그 첫 문화 활동, 독서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뭐 시까지 나왔는데 저 책에 보면 그 장군의 셈이라는 이 소설 아주 나름 좀 현대적인 소설이죠. 그 소설도 쓰기도 하고 저기에 또 암살자라는 정말 하드보일드한 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단문인가요? 그 장군의 셈 같은 경우는 좀 중편 소설이고 네. 그리고 저 안에 전쟁 데카메론이라는 또 중편 소설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무익조라는 단편과 암살자라는 단편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단편.
뭐 그걸 조금씩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데 암살자라는 단편이 정말 암살자 괜찮거든요. 영화를 만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에 올해 이제 2월에 타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어령 선생님 이름은 들어봤는데 책은 한 번도 안 봤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막 돌아가실 때 각종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구나. 네. 그리고 이름도 너무 옛날 분 같지 않잖아요. 이어령. 사실은 디지로그란 말 들어보셨죠? 디지로. 예. 바로 이분이 처음 만들어내신 조어죠. 신조어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쳐가지고 디지로그다. 네. 이런 말들을 이제 이분이 처음 만들어냈다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1934년 1월생인데 실제로 나이는 1933년 12월인데 오적상으로 한 달 좀 늦췄다고도 하시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번으로 치면 서울대 국문과 5.2학번이거든요. 국문과 5.2학번. 52년도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분이 2010년도 2015년 이럴 때까지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업실을 보면 최신 컴퓨터가 모니터가 서너 개씩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떤 최신 기기들을 채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지적 활동에 서치를 하고 에디트를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구성한 것들을 작업을 서넣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연배에도 첨단 기기 사용에 가장 얼리 어답터였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대단하신 분이죠. 야, 이런 분의 책은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분이 대단히 이제 1982년이었죠. 그 당시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해가지고. 네. 일본인에 대한 일본 사회, 일본 문화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일본 사회나 일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이제 쿠카와 칼이라는 이제 일본인 논을 썼는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제출된 일본인 논이 이정 선생의 이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거든요. 그게 또 당시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려가지고 인기가 아주 높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여러 언어에도 박식하시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34년생으로 공식 나이인데 1956년에 네. 그때 나이가 그래봤자 한 22~23이죠, 그죠? 네네. 그때 한국일보에 아주 장문의 글을 기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이 뭐냐면 우상의 파괴라는 글이었어요. 우상의 파괴. 네. 그 당시 이제 한국 문학 1956년대 가장 한국 문학의 요즘 지금 최고 권위자들 하면 네. 바로 김동리. 소설가 김동리 선생 등신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여도라든지 유명한 김동리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평론가로는 백철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시인 조양이라는 시인이 있었고 또 신진평론가 최일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싸그리 다 뭡니까 우상으로 몰아가지고 우상으로 네, 몰았다고요? 이런 우상들을 파괴를 해야 된다. 우리는 아이코노클래스트가 돼야 된다. 우상 파괴자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누구를 까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니까 대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네. 김용옥 예를 들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네네네. 치면 김용옥 유시민 진중권 이런 여러 가지 기라성 같은 작가라든지 평론가들이 당신들 다 썩어서 22살짜리가 예, 그것도 신문에 글을 얻어가지고 근데 정말 논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주 표현이 적나라하고 원색적이에요. 당신은 이 사람은 영어 단어 기본 뜻도 구분도 못한다. 알파벳도 구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하나 나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일약 한국 문단의 스타가 돼버린 거죠. 스타 아니면은 욕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력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러니까 20대 이어령 당시 막 대학을 졸업한 이어령 대학원생하고 문단의 최고 어른이 김동리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 막 논쟁도 붙고 이랬단 말이죠. 논쟁을 또 했어요? 근데 그만큼 실력이 탄탄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설에는 그 문단의 어른들이 다른 외국문학 전공하는 교수한테 예를 들어서 프랑스 그 당시 이제 실존주의라는 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 안가주망의 뜻이 뭐냐 이런 걸 물어가지고 네.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그 사람들 움직이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대의 젊은이가 그런 포부랄까 기상이랄까 패기가 있었네요. 패기 네. 이게 진짜 요즘 해도 참 그런데 그때 전쟁 이후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나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고 한번 제대로 우리 이 사회를 한번 나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야, 이런 게 참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점잖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어령 선생님도 서울대죠. 네.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아, 서울대라는 거 딱 깔고 아니, 지성인 이렇게 뭐 비평을 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서울대생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설 사람은 없었죠. 네. 그리고 뭐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오래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거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문단에 논쟁을 주도를 한 거예요. 유명한 시인 김수영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그때 또 이제 문학의 참여랄까 순수 참여 논쟁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분은 우리 문학 예술인들이 너무 예비하는 거 있죠. 아, 예비 온다, 예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 네네. 예비하면서 그 겁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뭔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귀신이라든지 호환 마음. 그렇지. 그러니까 예비 이러잖아요. 네. 어린애들 겁줄 때 예비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참 실체 없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지금 참다운 창작을 못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가 현재의 어떤 정치 사회 상황이 엄중해가지고 그 문학인들을 옥죄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문학인들이 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뭘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 논쟁을 주도하면 그 논쟁이 많아지면 또 그 문학계가 풍성해지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 우리 문학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주도하시고 또 이분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사실은 그 당시 1965년에 분지라는 소설 때문에 네. 그 큰 이제 필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필화. 그러니까 붓필자 화를 입을 화자죠. 네. 그러니까 글을 써서 이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그 당시 남정현이라는 소설가가 네. 분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반미를 선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 네. 됐다 해가지고 그게 본래 발표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발표되고 나서 몇 달 후에 그게 북한의 어떤 잡지에 전제가 된 거예요. 다 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남조선은 지금 이렇다. 이렇게 미군들이 이 남조선의 젊은 여자들을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그래서 필화 사건이 된 건데 그때 제가 알기로 이어령 선생이 상당히 이제 용기 있게 그 작가의 입장들을 이제 좀 용기 있게 좀 옹호해주는 옹호해줬어요. 그런 하여튼 뭐 나름 많은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많죠. 옹호해야 하면 이어령 선생님이 뭐 불려가서 또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래서 그 문학사상의 잡지라는 문학사상 잡지 지금 이상문학상을 맨날 내는 이제 문학사상사 문학사상의 주관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난 건 없는데 그래도 그 당시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문학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 권력하고 상당히 이제 참여 문학 입장에서 대립을 많이 하고 충돌을 많이 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타계하신 시인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가 그때 60년대 그 황토길이라는 시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등단을 했는데 그 70년대 초반에 이제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오적이 뭐냐면 오적. 뭐 재벌, 관료, 국회의원,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층들이 네. 완전히 썩어 빠졌다. 그래서 타락했다. 요거를 풍자한 시를 발표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이 사람이 옥고를 치르게 됐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김재신이. 75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이제 80년에 결국 풀려났을 거예요. 이제 11.6으로 그 사태 12.6 사태 이후로 풀려났는데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결국 뭐 실제로 이제 겉으로 이제 지금 이어령 선생이 어디 탄압을 당했다 이런 거는 없지만 뭐 그래도 많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신문에도 막 내고 옹호도 하고 이러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신문에 네. 기관원들이 뭐 상주를 하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절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나갈 신문의 제목들을 네. 딱 보고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는 보도지침이라 해가지고 자 내일 신문의 제목은 이렇게 나가시오. 제목 크기는 이렇게 줄이시오. 이런 걸 일일이 상세하게 다 지적을 하고 네. 이걸 어기면 뭐 잡혀가가지고
맞기도 하고 이랬죠. 그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 시절이었는데 이제 정박님이 중학생 때 이런 책을 사봤다니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이후로 이제 다시는 뭐 정말 제가 봐도 이게 너무 참 박학다식하다. 그리고 참 뭐라고 할까. 그래서 또 달변이시잖아요. 워낙 독서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가 산 책은 이제 금성출판사에 나온 문장 대백과 사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따만하게 또 두면 한 2,000페이지 되는데 그게 보면 각각 주제의 그 여러 가지 책에서 나온 이제 인용구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글 쓰는 사람한테 필요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독서량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거침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88 올림픽 그 우리 서울에서 할 때 굴렁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가 있었겠지만 그분이 이제 총괄적으로 최종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기획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온 것이고 새천년 우리 2000년 밀레니엄 맞을 때 그런 문화 행사도 기획을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성숙도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고 또 대중들하고의 소통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사실 예전에는 그 3대 구라라는 게 조금 저속한 표현입니다. 거짓말. 근데 왜? 보통 말을 잘하는 것도 구라를 잘 푼다고 하거든요. 거짓말 잘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정박님 구라 잘 치잖아요. 말을 잘한다는 의미라면. 그렇죠. 3대 구라로 살 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민중운동을 하셨던 백기환 선생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소설가 우리 예전에 심청했죠. 그 연꽃의 길 황석영 소설가 황석영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시는데 아주 제야 주목으로 유명했던 방동규 선생이라고 방배추로 유명했던 분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이제 애초 오리지널 3대 구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교육방송 구라가 있는 거예요. 교육방송 구라. 그분들은 좀 이제 저작거리, 시정의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음담 패슬리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능하신 분이고 여기는 아주 교육적인 의미.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바로 이어령 그리고 김용옥 그리고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세 분을 이제 3대 교육방송 유튜브 3대 구라. 저는 안 되고. 정박. 네, 뭐 두 분은 뭐 알아서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주 이제 우리 사회 큰 이제 족적을 남겼고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또 그런 비판은 하죠. 근데 사실 또 이어령 선생을 우리 시대의 지성 이렇게까지 너무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많이 뉴스에 보도되던데요. 그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비판적 의견을 필요하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좀 깊이의 문제라고 할까, 우리가 어떤 정말 이분의 이론이라고 할까, 이분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학문에서의 기여나 이런 것들하고 좀 문제를 여러 가지 또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년대는 50년대 그 당시 시대적 과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후 상황에서 어떤 당시의 기성세대라고 해야 될까, 김동리 선생이나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단 내의 기독권이랄까, 벽을 이분은 그 당시에 새로운 어떤 문학적인 이론과 자산을 가지고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벽을 돌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셨고 또 60년대 이후 70년대 문학과 사상을 맡아가지고 문학 사상을 맡아서 그 잡지에서 한국 소설의 수준을 높이 올리는 데 기여를 하셨고. 그럼 정박님은 그 당시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런 기발하게 연결해낼까, 요것들에서 요거를 읽어낼까. 물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는 많이 뻗어나가는데 이제 수직적인 깊이의 측면이 좀 그러니까 약하지 않느냐라고 말들 하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본인의 삶을 정말 잘 살고 하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글을 소설을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책에 대해서 할 때. 그냥 자기는 자기가 읽고 싶은 걸 읽기 위해서 내가 썼다. 내가 쓴 거 가지고 내가 읽으려고. 내 책의 독자는 제일 중요한 건 나다.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조국과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일단 내 자신이 읽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책을 썼다. 그게 가장 정직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저작론이 아닌가. 내가 책을 쓰는 이유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저는 충분히 시대의 지성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렇게 뭐 그것이 과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오늘 한번 그 시대의 지성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네.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바로 1956년 그 22살 때죠. 만으로 우리나라 23살 때 한국일보에 1956년 5월 6일자로 우상의 파괴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선언문이에요. 일종의 자 이제부터 우리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아 자기도 좀 두렵지 않았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공경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분들을 너무 우상처럼 숭배하고 따르는 자기 또래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려고 더 세게 했다 이거죠. 근데 결국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하여튼 이 우상의 파괴란 글이 참 신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시작부터 알려주세요. 네, 시작부터 하죠. 제일 첫 글이 아주 이런 거예요. 네. 1950년대 또다시 아이코노클라스트의 깃발은 빛나야 한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1950년대 이렇게 참 이 195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전쟁이 끝난 시대잖아요. 전쟁 시작도 끝난 시대. 그 전쟁이 나오고 나면 모든 것이 황폐하고 파괴하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인간성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폐허가 된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깃발을 올려야 된다 이거죠. 이 폐허에서. 그래서 뭐 예전에 시인 고은 같은 경우는 아 하는 감탄사 없이 1950년대를 우리 말할 수 없다 이거지. 아 감탄사 없이 1950년대 말할 땐 반드시 아라는 감탄사. 그 아가 사실은 아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감탄 없이 그죠. 그런 비통함, 비탄의 감정이 없이 50년대를 우리가. 근데 거기서 결국 우리는 깃발을 세워야 되고 무지몽매한 우상에게 우리 정신을 제물로 바치는 우울한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우상을 향해서 마지막 거룩한 한 발의 화살을 쏴야 된다. 내가 바로 그 화살이 되어서 꽂히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딱 뭐 우상의 탄생은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네. 예. 우리 정프로님도 없고 시간도 많은데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뭐 이거 좀 너무 긴가요? 예, 좀 많긴 많은데. 네네. 근데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지냐. 요즘 치면 어떻게 해서 스타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대중적 지식인이 탄생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50년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자, 처음으로 한 작가가 피에로로 분장해서 무대 위에 오르게 된다. 피에로 분장을 해서. 우리 치면 요즘 치면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방송 출연을 하게 된다 이거죠. 성실하고 수줍은 그 처녀 연기가 참 처음에 수줍고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게 된다 이거. 여기까지 완전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공연이 시작된다 이거죠. 다시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실수를 범해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는다. 아, 처음에 참 잘했잖아. 그러면 새로운 관중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연기를 구경한 적이 없는 사람도 이제 이름을 듣고 그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부하내동하기가 일수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배우 작가라고 불러요. 요즘 치면 배우 작가. 그 배우 작가의 브로마이드 같아요. 그 엽서크기의 사진들을 브로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건 매진되고 저널리즘의 편리한 광고술에 의하여 그 이름은 점차로 신격화된다. 우리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언론이 만들잖아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박사를 따오고 뭐 어떻게 책을 동시에 요즘 어떤 뭐 가짜 뉴스 도는 거 보니까 책을 동시에 3권을 동시에 읽고 IQ 뭐 이런 식의 뭐 갑자기 막 신격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많잖아요. 아, 이분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운동을 했는데 그때 신화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신화를 그렇게 만드는 건 결국 언론이란 말이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자, 그렇게 해서 신격화되고 이때부터 작가는 이제 지식인이겠죠. 작가는 독자를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버릇과 사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아, 별거 아니에요, 대중들.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얘들 좋아하구나. 선동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너희들 좋아하는 말 좀 내가 떠들어 줄게. 그럼 너희들 나를 시대의 양심, 와, 정말 이 사람은 대단히 깨끗한 지식인이고 그 인기 발언하면 되잖아요. 막 욕도 좀 하고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한 작가의 외도와 추락이 시작된다. 이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뭐라고 할까? 마술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내용을 대충 이제 누군가 대필도 시키고 좀 밑에서 누군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책이고 자기 글로 말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엉터리 말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누군가 써줬겠죠.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을 읽고 그냥 연기하다가 그게 이제 결국 이런 것처럼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꾸 인기가 얻겨지고 옆에 사람들이 작가들이 붙고 다 붙으니까 그 작가는 안일과 나태와 허위 속에 완전히 탐닉해버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도금을 입히게 된다. 나는 본래 이렇게 잘난 놈이야. 나는 본래 뭐만 해도 나는 통찰력이 뛰어나. 난 인사이트가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착각하게 된다. 엄청 까네요, 진짜.
그렇죠. 그 당시에 만약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었고 거룩한 우상이 탄생하게 된다. 이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모르면, 이분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시대의 트렌드에 뒤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아직도 몰라. 너는 촌놈이구나. 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흔히 대가다, 중견이다, 위대한 작가다, 이런 식으로 다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상들의 힘은 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창작 예술을 대신해서 유행가의 가사가 버젓이 시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외국 작가의 작품 리스트가 비평에 당당한 구실을 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문학 현상이야말로 그들의 그런 정말 마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까는 글을 좀 써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의 이 좀 대호각성을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사람이 그 유명한 김동리예요. 김동리 선생. 패기 쩌네. 이걸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배워야 돼요. 그죠? 네네. 우리는 지금 다 무슨 가면 저 사람한테 말 잘못 건넸다가 뭐 누군가가 나를 공개하지 않을까.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이름 딱 걸고 나 지금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이어령 대학원 1학년 나이 22. 근데 나 이 사람들 다 우상이고 우리는 이 우상들 더 이상 따라다니면 안 되고 이 우상을 깨야지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네. 그러면서 선언한 거죠. 지금 한 명씩 이름을 또 이렇게 부른단 실명 말이에요. 비평을 이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비평이 찬양 비평이란 말이에요. 줄여서 비평들. 좋은 것만 보겠다. 좋은 거 봐도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 비평은 기본적으로 비판을 전제로 해야지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름 대놓고 비평당하면 다 고소당하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제 딱 이렇게 실명 비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김동리 하면서 김동리야말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뭐 김동리 할 때 그때는 시야말로 이렇게 님이야말로 요즘 하듯이 시야말로 휴머니스트로 세계 제1인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라고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미몽의 우상이다. 우리가 지금 미혹된 꿈의 우상이다. 정말 우리 잘못된 대표적인 우상이다. 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나의 재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뭐 저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말하는 네오 휴머니즘이란 인간에 대한 철저한 미신과 우주에 대한 절대적 신비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며 그 미신과 신비는 오로지 깨어나지 못한 그의 미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이러면서. 그거 다 너의 상상이고 착각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전혀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는 너무 까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정의 세계만이 모든 문학의 본령이라 생각한대.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라는 게 없다. 그냥 우리가 딱 시골에서 뭐 살다가 시골에 살다가 천형이라고 불리는 한센시병에 걸려가지고 엄마와 자식이 헤어지게 됐는데 뭐 그렇게 바위를 빌다가 죽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두 명의 장사가 모여가지고 황토기 계속 싸움을 하고 덕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싸움하다가 결국은 또 뭐 서로가 파멸하는 이야기. 맨날 그런 것만 그게 문학의 본령이고 생애 구경의 신비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과 인간을 동시에 상실해버린 인간 존재의 비극을 서구인들만 느끼는 불행이라고 당신은 간주하고 있다. 어쩌고 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동리 씨의 세계는 곤충들과 같은 차원의 평면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곤충들의 인식하고 똑같다. 당신은 요즘 말하는 그 있잖아요. 조두 이러잖아요. 새 대가리보다 못한 곤충들하고. 그러니까 김동리 씨는 저 신문을 보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저놈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깠을까. 그러니까 당신은 현대의 고차원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녀도와 항토가의 꿈만 먹고 사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동리 씨는 중심한 우상의 일군에게 내가 말한다. 원컨대 차라리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외부 세상과 절연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풍족에게나 되어라. 결코 우물밖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함부로 짓거리는 시궁창의 올챙이는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패기가 쩐다 진짜. 이분이 아주 점잖게 생겼고 점잖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유어령 그님의 한 20살 때 사진이겠죠? 아주 눈에 뭐랄까 열이 흔히 말하는 빛이 광채가 나잖아요. 열이 번뜩번뜩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시궁창의 올챙이 당신은 되지 마라. 야, 말도 그냥 그 뭡니까? 우물의 올챙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시궁창의 올챙이. 아, 근데 이렇게 듣는데 왜 이렇게 좀 시원하지?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젊은이들 20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불러왔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 아니냐. 근데 기성세대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대가입네, 우리가 위대한 작가입네 하느냐. 당신들 다 썩어 빠졌어 라고 팍 내지르니까 시원했겠죠. 네. 근데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죠? 지금도 그렇죠, 요즘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사의 우상해가지고 조양이라는 시인이 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를 읽을 때마다 뒤늦은 유행곡이나 재즈를 듣는 듯한 불쾌한 인상을 받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감동할 수 없으니 항상 당신에게 황송하고 미안한 생각뿐이다. 외국 시인이 서투른 한글로 시를 쓴 것 같은 당신의 시를 대할 때 누구나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몰려오지만 그 졸렬하게 만든 고든 낚시에 걸려드는 둔한 고기가 적은 것 또한 시를 위해 미안한 일이다. 아, 그때도 낚시라는 말을 쓰네요. 낚시 말 쓰네. 걸려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시에서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외국어와 신조어의 수식어를 벗기고 나면 17, 18세 소녀의 눈물 같은 센티멘탈만 남는다. 당신 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문득 그 위대한 사기술에 찬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사기쟁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아폴리네르라든지 시데이 루이스라든지 엘리아르의 외국의 유명한 그 당시 시인들이죠. 뭐 그 한 세대 전의 시인들이었지만 등의 시는 읽고 감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한국의 모더니스트 조양시의 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지 참으로 별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막 하는 거죠. 또. 더 재밌는 게 이 시인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개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시를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복권을 뽑아 10만 원의 현상금을 꿈꾸는 것이 보다 양심적이며 확률이 많을 듯 생각합니다. 조양 씨도 이제 이 새끼가 하면서도 지적했네요. 네. 근데 당신이 농촌을 배경으로 쓴 농촌문학의 대가 이무영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이무영 선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돼요. 농촌문학가 이무영 씨는 무엇보다도 둔감한데 그 특징이 있는 분이다. 이 사람은 둔감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생애 철학도 미학도 없다. 단순한 인물과 풍경의 끊임없는 반복뿐. 그저 스토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건 소설가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최근 평론에 손을 대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역도 선수가 외발 자동차를 타는 고개를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위태로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이유 있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든 소설가들 막 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너의 소설은 이해가 안 돼. 너는 무슨 이상과 꿈에만 빠져 있어라고 막 말을 하지만 사실 뭐 빠지면 좀 어때? 좀 이상문 저기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게 이분들 자체는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장단점이 있고 네. 최고의 문학이라도 비평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한쪽을 극단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르는 주변의 청년들이랄까. 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심승시한다 했죠. 우상이 하는 어떤 말이 다 우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까기 위해서 이 한내의 어떤 좀 약한 부분들을 더 이제 까발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혜령 선생이 이분의 이 지금 거론하는 비판한 분들이 장단점이 없다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충격요법을 안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을 번쩍 못 들게 한다 이거지. 정문일침 머리에 탁 침을 하나 꽂아야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들긴 하거든요. 저도 듣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로 이무영 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죠. 이웃집에서 불이 나도 안심하고 코를 골 수 있는 무딘 신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참 편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그런 분이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말 뭐 많이 깠는데 네. 또 이제 아까 말한 신예평론가도 지금 우상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분한테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평론가라는 칭호로 불리는 우리 문단의 형편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당신의 체면이 아니라 민족적 체면에 관계되는 것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중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너 우리 민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좀 글 좀 쓰지 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왜 당신은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뭡니까? 우리가 영어 대사전에도 없는 그런 표현들을
쓰냐 이거죠. 뭐라더라? 여기 나오는데 모더니티나 말을 쓰냐 이거죠. 그런 영어 사전, 아무리 웹스트 영어 대사전에 없는 표현들을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민족적 체면을 이런 식으로까지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기다. 뭔가 시원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대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신격화되어 있는 어떤 작가 지성인들한테 아무도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는. 근데 맞아.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의 단점, 약한 부분을 누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런 면이 있긴 하지 하면서 약간 너무 심각하지도 않지만 네. 좀 재밌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당시에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일보 당시 문화부장 그 작가 방송 작가인 한원사 씨가 문화부장이 했는데 이렇게 상을 붙인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게 팔릴 거잖아요. 잘 팔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문단에 일대 충격을 가져왔고 그 이후로 이제 논쟁도 계속 벌어지고 또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우상 시리즈를 발표하는 거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56년 이어령의 우상의 파괴를 기점으로 한국 문학은 현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어령 님이 글을 쓰면 옳았구나 하고 다 달려들어서 이제 비평하고 네가 쓴 글 한번 보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글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 대학원을 마치고 네. 그러니까 대학원 마치고 바로 20대부터 요즘 치면 뭐 경향신문, 서울신문, 중앙일보 논술위원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도 하면서 일종의 개건 논술위원식도 되겠지만 논술위원 하면서 계속 칼럼들을 집필하고 또 기획 기사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28세의 나이에 경향신문에 연재한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죠. 이게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경향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 흙바람이라는 게 결국 우리 문화의 원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흙바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이제 이 서문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요. 내가 왜 이제 한국 문화의 원형을 흙바람으로 보냐면 그 당시에는 도로 포장이 안 됐잖아요. 우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게 그 70년 그 경고속도로는 70년 그 전에 이제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경인고속도로가 됐고 그 전에는 그냥 비포장 도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찝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네. 통영차는 큰일 나죠. 덜컹덜컹. 근데 그때 이제 산무통일을 돌아가지고 산모롱이 돌아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찝차 클락션 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옆으로 피하면 되는데 앞으로 계속 피해가는 거죠. 아니 뭐야. 그렇잖아요. 앞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계속 빵빵. 그러다가 뭔가 이게 물건을 떨어뜨리니까 주우려고 또 돌아보다가 차하고 부딪힐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갔는데 그때 자기는 한국인을 보았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들이 그 노부부가 서로를 꼭 쥐어 잡은 두 손, 그리고 공포와 당혹스러운 표정, 막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 짐 속에서 북어 대가리가 튀어나오고 뭔가 떨려 있고 이때 자기는 그때 한국인을 보았다. 천년을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만난 것이다. 쫓기는 자의 뒷모습. 우리는 항상 그렇게 쫓긴 거 아니냐. 여유 있게 차를 비키지 못하고 뭔가 항상 불안해하고 외부의 어떤 침략이랄까 내부의 위정자들의 어떤 그 토색질이라고 할까 끊임없이 착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뭔가 가난과 행포와 불의에 항상 주눅들어 있는 모습 아니었나. 자기는 이제 그렇게 봤다. 참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62년에 연재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61년 2년. 그러니까 62년에 연재대가 그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산업화가 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경제발전 정책하기도 전이고 정말 그때는 뭐 그 당시 뭐 경제발전이 북한보다도 좀 떨어졌다는 정도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의 피부빛과 똑같은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우리의 비밀,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토길에 우리의 비밀. 황토길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 오면 진창되고 그 황토색 이제 누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제 섞여가지고 끔찍하게 되는 그 황토길에 결국 우리 문화의 원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이제 이 한국 문화의 원형, 한국 사회의 저변을 바로 이 사람은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딱 잡은 거죠. 이거 딱 이제 정박님이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정프로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봤을 텐데 정프로님이 안 계셔서
오늘 정프로님이 안 계시니까 네. 제가 약간 스트레스를 제가 좀 받는 것 같아요. 말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뭐 약간 여기서 뻘짓을 해야 내가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희가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짜잔! 바로 단자연 유기농 효소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자연. 단자연. 네. 단 하나의 자연 유기농 효소. 네네. 근데 요게요, 현대인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생활 습관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기에 되게 좋대요. 이거 우리 정프로님한테 한번 보내드려야겠어요. 몸도 지금 안 좋고 지금 건강도 안 좋은데. 근데 일단 저희가 한번 먹어보죠. 네. 저는 사실 1990년대 초반에 이 효소 제품 유행을 했거든요. 19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먹었어요. 네.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하숙하고 있으니까 자취하고 이럴 때 몸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먹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단자연 유기농 효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4세대 효소라고. 4세대 효소. 그만큼 뭐 재료가 유기농으로 아주 뭐 첨가물도 안 들어가고 좋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아주 깨끗한 성분으로 만들어서 이거 물이랑 같이 먹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물 없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죠. 뭐. 네. 물이 꼭 있어야 돼요. 네네. 아니 근데 뭐 이게 간편하긴 하네요.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휴대도 편하고. 네. 이게 면역력에도 좋고 또 그 활력 증진에 좋대요. 네네네. 하긴 뭐 효소 자체가 우리 몸에 보통 이제 그죠, 소화 기능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장 건강. 뭐 효소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발효 이런 거니까 원래 그걸로 알고 있는데 몸에 하여튼 무지 좋은 거였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 효소를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때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이건 벌써 30년이 흘렀으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나타났다 생각이 되네요.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활력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프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광고가 조금 어설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건 뭐 어디서 이걸 이제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에 단자연 발효 효소라고. 단자연 뭐 그죠? 단자연? 단 하나의 자연 이렇게 치시면 뭐 바로 다 나오죠, 그죠? 네네. 단자연 유기농 효소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우리 정프로가 제일 필요로 하는 지금 제품 같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가 먹어보고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네. 뭐 맛은 뭐 괜찮네요. 맛있는데요? 네, 산뜻하고 약간 고소한 미숫가루. 네네, 미숫가루 맛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흙 속의 저 바람 속의 내용을 좀 살펴보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예전에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무슨 뜻인지 잘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금 여기서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상으로 몰렸던 그 김동리 작가의 그 무녀도를 보면 거기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온종일 흙바람이 불어 뜰 앞엔 살구꽃이 터져 나오는 어느 봄날 어스름때였다. 그때 이제 결국 낭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찾아와 가지고 그 무녀도를 그리고 이제 가는 사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흙바람이 온종일 불어온단 말이죠. 온종일. 뭐 황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황사일 수 있습니다. 흙바람이 불고 그럴 때 뭔가 살구꽃이 터져 나온다 이거죠. 꽃이 이제 만발한 거죠. 그럴 때 어떤 석양 어스름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찾아온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우리 옛날 이야기의 어떤 원형들이 본래 봄날 어스름 저녁 바람이 하루 종일 부는데 꽃들은 피어나고 이럴 때 이야기 시작. 딱 그 구도 있죠. 바람과 흙. 이게 딱 그런 구도가 여기가 그대로 갖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김지한 시인의 황토길이라고 결국 처음 이제 자기 데뷔했던 시가 황토길인데 그 시도 항상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내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손엔 철사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모밀밭을 태우는 총뿌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나는 간다 애비야 내가 죽은 곳
부준머리 갯가에 숭어가 뜰 때 가만히 속에서 내가 죽은 곳. 이 황토길의 핏자국 그리고 그 핏자국을 따라서 이때 애비야는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조상. 우리 예전에 이제 서정주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애비는 종이었다. 자기 아버지는 종이었다. 애비라고 자기가 부르듯이 이게 조상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결국 동학이랄까 이런 일제 강점기로부터 그러니까 황토길 특히나 이제 동학 같은 경우는 황토연에서 이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황토길이라는 게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팍 연결된 순환의 어떤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흙하고 저 바람하고 이게 딱 그냥 좀 많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국 문화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로 있는 권성호 선생께서 네. 그게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당시 이 세월호 비극이 터졌잖아요. 네. 2000 우리가 그 14년이었죠. 2014년에 4월 16일 그때 이분이 그때 꺼내든 책이 바로 이제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읽었다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와중 속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이제 터졌나 이런 비극이 발생했나를 볼 때 결국은 한국 사회, 한국 문화의 원형을 결국은 분석해 놓은 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쓰셨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네. 네. 저 어떤 연관성이 있나 전혀 감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대목을 한번 예를 들어요. 완구가 없는 우리 문화 이런 제목을 들어요. 완구가 없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나 일본만 해도 그런 인형이랄까 장난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근데 우리는 장난감 문화가 거의 발달 안 했다고 보거든요. 있지 않나? 몇 개 없어요. 그 애들이 되게 뭐 수수깡으로 인형 만들면 재수 없다고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 예를 들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문화였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을 대우하지 않는 문화는 결국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안전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무감함을 이어졌고 이런 어떤 사실은 오랫동안 이어준 특성들이 이런 세월호의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그 밑에 배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말씀하시니까 네. 뭐 청소년기 때 딱히 놀이가 없었어요. 학원 아니면 그렇죠. 대학을 위해서 그냥 학원 다니고 그런 것만 있었지 그런 놀이 문화는 없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 기억이 수학여행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놀이도 없고 그걸 없으면서 이제 결국은 뭐랄까 계속해서 한 대 모아두고 네. 이런 단체 집단만 하다가 결국은 비극이 발생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179페이지에 한번 보면요. 네. 여기 나오거든요. 잠시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완구 없는 역사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완구가 없다. 네. 어린애 장난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의 숲을 권태해 보면 시골 아이들이 길가에 쭉 늘어 앉아갖고 변을 누거든요. 애들이 놀 게 없고 심심하니까 똥누기 놀이를 한다고 그러죠. 똥 싸고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아이들을 모을 때마다 그 이상의 숲을 권태한 장면이 생각난다 이거죠. 오로지 애들한테 장난감이 없고 여기 나오죠. 흙과 바람 속에서만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놀 게 없으니까 흙바람 맞으면 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외국인 평론가들도 한국 문화를 보면서 장난감이 애들한테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어전완구라 해가지고 이런 나중에 일본에 지금 그런 것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미니어처가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다 역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 당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완구의 가지수가 6만 점에 달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있었냐 이거죠. 서양도 있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병정이나 노예 인형들이 발굴되는데 우리는 순수한 어린이 장난감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그냥 우리는 장난감 해도 어른들의 놀이개, 어른들의 그밖에 없었지. 그 애들은 뭐 지푸라기로 뭐 인형 같은 걸 만들어도 어른들이 질겁을 한다. 부정 탄다고 해서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냐. 미래보다 현재보다는 과거를 돌아다보며 세상을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맨날 하는 게 옛날에 왕년에 내가 좋았지. 옛날에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과거의 얼굴 속에서만 세상을 내다보고 뭔가 명절날에 조상만 찾아가고 그런 것들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위하고 어떻게 키울까 이런 관습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만큼 여유와 희망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가난했고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조상의 무덤에 그 비석은 세울 줄 알아도 어린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왕구를 만들어줄 생각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없는 역사와 다를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랄까 소화경이랄까 이런 학교 시설 이런 문제들로 결국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지금 우리 평론가 바로 이제 권성우 평론가는 이렇게 하면서 참 그 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비극적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은 이게 단순한 사고의 원인이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배의 어떤 평형수의 문제다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시설 점검이 문제다 공무원이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다시 또 무슨 안전 그 공무원 시설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에서 찾아보자 문화에서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이 책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한국 눈이 없었단 말이죠.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문화론이 인기 얻은 거는 딱 진짜 이 이어령 선생의 이 흙속의 저 바람 속에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일본은 무엇인가, 일본 사회란 무엇인가, 일본인은 뭔가 계속해서 하는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일본인은 무엇인가, 그렇죠. 일본인은 왜 그러는가 저희도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자체를 과연 해부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는가. 근데 우리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지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정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성우 교수께서 이런 글을 썼던 것도 결국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문화의 습속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몸에 이것 같은 이런 풍속이 무엇이고 그 문화가 무엇이고 전통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왔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아야지 진단을 해야지 처방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50편 정도 에세이가 담겨 있는데 네. 재미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이제 권성우 교수의 평론을 들리면 핵심은 슬픔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미학. 네. 사실 그렇잖아요. 버드 싱즈 하잖아요. 더 버드 싱즈. 새가 노래한다가 맞는데 우리는 번역할 때 항상 새가 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번역에 보면 운다밖에 없어요. 자고 일어 우는 새여 고려가요도 운다. 이순신의 여기 책에 나오는 이순신의 어떤 글에도 보면 울 뿐이다. 계속해서 울고 또 울고. 박주원의 열알기도 보면 딱 요동을 가가지고 넓은 벌판을 보면 막 가히 한번 울만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린애가 왜 엄마 그 뱃속에서 나올 때 울음소리를 내는 줄 아느냐. 좁은 데 있다가 넓은 걸 바라보니까 딱 마음이 터져가지고 우는 거다. 사람은 넓은 곳을 바라보면 마음이 딱 열리면서 한번 울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우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서 보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좀 너무 이분법적인 건 분명히 있어요.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죠? 내한테 맞는 건 딱 끌어오고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약간 도그마적인 접근이 있지만 또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놔야지 선명해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무리한 단순화 같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네. 자, 그렇게 우는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굶주림에서 나온다. 우리의 꽃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식물 이름 이런 게 전부 다 먹는 거 관계 안 되냐. 며느리 밥풀꽃, 이팝나무, 이팝꽃, 네. 살밥이죠. 이밥나무, 네. 살밥나무. 그런 것만 봐도 맨날 먹는 거 관련해서 다 하지 않느냐.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배고프고 네. 침략을 많이 당하고 해서 항상 불안하고 배고프니까 슬프다. 그래서 운다는 거 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정조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는 다르죠. 네.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70년대 이후의 생들은 빈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경험한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 보릿고개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빈곤으로. 그러니까 대량으로 집단적으로 아사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굶어 죽었다든지 얼어 죽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슬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서양 대 한국, 서양 일본 대 한국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이제 쭉 쓰는 거죠. 그러면서 좀 너무 좀 단순한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좀 비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생명, 달 이런 거고 서양은 해를 찬양하고 뭐 그건 근데 좀 비슷하긴 해요. 우리나라는 해를 주제로 한 소설이 없어요. 그 문학이나 이런 게 잘 없어요.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그거 이제 그거죠. 나중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바다를 소재로 한 것도 없거든요. 바다도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어유당 간북 유람일기 해갖고 일출 돋는 거 정도지 실제 바다를 주제로 다룬 시조라든지 작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바다로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없단 말이죠. 일출기 정도나 좀 있고 그 뭐 바다 같은 경우 시조도 뭐 그런 거죠. 뭐 풍파의 논란 사공 배를 팔아 말을 사고 근데 말을 타고 가니까 구절양장이 물독은 더 험해라. 물보다 더 험하구나. 아쓰라 다음에는 그냥 농사나 짓겠다. 이런 식으로 그 시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다 나가면 힘들어. 위험해. 그래서 배를 팔아가지고 말을 샀는데 말 타고 또 이게 장사하려고 길을 구절양정 꼬불꼬불한 길을 가니까 이게 뭐 바다 길보다 더 험하고 안 좋구나. 다 때리치우고 그냥 농사나 열심히 지을래. 이런 식으로 별로 바다 나가고 물 이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 맨날 이게 달이잖아요. 달. 이화의 월백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항상 달밤에나 네. 달밤. 소설도 달밤, 달을 배경으로 하고. 맨날 달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귀신. 그게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귀신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해서 더 많이 믿고.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저희 요 창에 제가 비쳤어요. 네. 근데 다들 귀신 나왔다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들 귀신의 존재를 약간은 믿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 나옵니다만 네. 범신론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네, 삼남한상 모두에 우리도 사실은 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네. 그렇게 귀신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광고가 뭐냐면요. 네. 그렇게 놀란 분들을 위해서 소백지향 홍삼을 드셔라. 그거 다 간담을 키우네요. 네, 놀란 다들 정신이 약간 약해. 네? 그래서 홍삼 먹고 약간 정신 단련, 마음 수양 뭐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그렇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소백장 홍삼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홍삼을 먹어가지고 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저번 주에 저보고 놀라신 분들 홍삼 드세요. 홍삼. 하긴 이게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건강한 몸에서 맞아요.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고. 네. 예, 그럼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몸이 아프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 비관적이 되잖아요. 우리 정박님 잘한다. 네,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한테 또 네. 홍삼도 이게 같이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프로님도 홍삼 또 드셔야겠네요. 네. 아프시니까. 지금 소백지향 홍삼이요. 가정의 달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1년에 딱 3번 진행하는 전 제품 3+1 추가로 드리고 있고요. 또 신규 모든 회원분께 10% 할인 쿠폰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보고 놀란 가슴, 홍삼 보고 진정시키라고. 아유, 나이면 네. 홍삼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장 홍삼 검색하셔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어령 선생님의 네. 그러니까 바로 뭐 네. 그렇게 이제 우리 흑수의 저번함 속에 보면 그게 좀 또 서양과 동양 그러니까 서양과 한국 일본과 한국 해갖고 우리를 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서해진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자극을 주고 싶다. 아까 우상의 파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뭐 그 이후에 물론 5.16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결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그 이후에 군사 정부가 다시 이제 민정으로 복귀를 해서 네.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제3공화국이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뭐라고 할까 어쨌든 60년대가 경제 개발이 시작되는 것하고 이런 문화론이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단절하고 새롭게 뭔가 좀 나아가자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알아야지 뭐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문화의 영역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묘하게 서로 좀 공명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뭐 이 책에 보면 요즘 국뽕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민적 우월주의는 없는 거죠. 좀 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단점은 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책도 5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60년 네네. 전 거의 됐잖아요. 60년이네요. 62년 나왔으니까 60년 전 책인데.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예를 든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를 든 사례들이 지금 안 맞는 것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식탁 문화가 아니라 밥상 문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죠. 할아버지 밥상이 있고 아버지 밥상 그리고 엄마하고 그 옆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게 있는데 요즘 그렇게 안 먹잖아요. 네. 다 같이 먹잖아요. 결국 이제 서구적 현대의 물결이 다 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만큼 한국 사회는 또 역동적으로 전통을 따르는 측면도 있지만 전통을 또 파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좀 안 맞고 또 하나의 대목이 이 책에서 헬렌과 춘향을 비교를 해요. 네. 그 서양의 그 우리 말하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미녀 헬레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헬레네는 지조가 없다 이거죠. 남편 메넬라우스를 버리고 미소년 파리스를 따라가지고 결국 트로이에 가가지고 결국 전쟁이 나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결국 트로이 왕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네. 헬레는 지조가 없다 이러는데 춘향은 봐라 얼마나 정절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거든요. 그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지금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과연 성풍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건 좀 안 맞지 않잖아요. 그 당시 한국 사회 문화로 보면은 맞는 말이었겠지만 그렇겠죠. 지금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있잖아요. 60년대 이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라든지 문학 60, 70년대 보면요. 네. 그때는 이게 처녀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작품 영화도 그렇고. 뭐냐면 자기가 사랑을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처녀가 아니었다. 흔히 말하는 혈연이 없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그 당시 작품 영화라든지 소설에 진짜 그걸 어떻게 뭐 대처를 하느냐. 그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때는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지금 안 맞다 이거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이런 성담론이 정말 지금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어령 선생님이 최근이나 아니면은 이 자기가 썼던 옛날의 책을 지금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네요. 그 이후에 어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예,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론을 집필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네네. 다양한 책들 만들어내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발전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극복하셨겠죠. 근데 결국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에 이것들을 좀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의식화를 한다고 하죠. 좀 대명천재 끌어나가 가지고 자 이게 뭔지 따져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를 의식해야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존재가 될 거 아닙니까? 성숙한 사회가 되고. 이런 거를 했다는 점에서는 참 지금도 아주 도움이 되고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우리가 어떻든 압축 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서구에서 뭐 100년, 200년 걸려서 될 변화를 우리는 뭐 한 50년 만에 해버리 놓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부터 전쟁을 겪었고 지금 지금 대통령까지 다 겪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호롱불의 시대였단 말이죠. 결혼할 때마다 호롱불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 완전히 최첨단 무슨 뭡니까 LED 등에다가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이 현란한 아찔한 진짜 현기증이 나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오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힘들수록 사실은 우리 문화의 원형을 살펴야지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흑수의 저바람 속에는 좀 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경제 정책 개발 담당자들이 바로 이어령의 흑수의 저바람 속에를 좀 읽고 그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설계할 때 좀 반영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까지 좀 남아요. 그 문화의 어떤 특성을 좀 알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책이 이걸 어떻게 반영해? 아니 뭐 어떻게 반영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울음이나 굶주림이라든지 물론 뭐 굶주림 있으니까 뭐 잘 살아보세라는 식의 슬로건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먹혀 들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좀 지난 얘기지만 한번 그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지금 현재를 분석하는 그런 책들은 잘 없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딱 여기서 뭐 많습니다만 또 뭐 김유신과 나폴레옹 해가지고 그 서양하고 우리를 비교한 게 있는데 그 하나만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요게 또 새로운 판본 지금 이거는 뭐 새로지만 가로로 된 것들이 지금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 도산에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이 김유신과 나폴레옹 하면서 또 재밌어요. 뭘 비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죠. 이제 김유신과 나폴레옹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한국적 영웅의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둘 다 비슷해요. 공통점. 김유신과 나폴레옹 둘 다 몰락한 가문의 후손들이 몰락한 왕국의 후손이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코르시카라는 뭐 예전에는 다시 이탈리아 그쪽 지방에 속해 있는 영토였는데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그게 프랑스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프랑스가 지배하는 곳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몰락한 귀족의 후예다 이거죠. 나폴레옹은 몰락한 하급 귀족의 후예고 김유신은 가야의 왕족의 후손이거든요. 몰락한 가야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다 이거죠. 자, 근데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어떻든 자기가 군에 들어가 가지고 군인이 되어서 자기가 결국 최고 황제로 올랐잖아요. 근데 김유신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부수려고 한 게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려고 했다 이거죠. 한계가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은 김춘추를 자기 일종의 매제로 삼았단 말이죠. 자기 애동 김춘추하고 축국을 하다가 일부러 바지인가 뭘 짚어가지고 옷이 찢어지니까 우리 집에 가서 옷을 꿰매자 해가 자기 여동생 문희를 집어넣어서 동침을 유도해서 결국 임신을 시키니까 어떻게 됐느냐. 김춘추와 선덕여왕이 이제 행차를 하고 있는데 김유신 집 근처로 가니까 쇼를 하는 거죠. 그 나무 연기를 떼가지고 불길이 쫙 연기가 올라가니까 아니 지금 김유신 저쪽 장군 집에서 왜 연기가 올라오느냐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동생이 누군지 모르는 애를 베가지고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죠. 명예살인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나 하니까 그 애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냐가 결국 김춘추가 할 수 없이 접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 결혼해라. 그래도 뭐 결국 정실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유신도 왕족의 초남매부가 돼버렸잖아요. 여동생이 왕족으로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꽤 부수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또 나폴레옹은 자기를 죽이려던 자객이 나타났을 때 그를 사로잡고도 목을 베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뭐 하여튼 좀 관대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만큼 내가 용맹무상하다 이걸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 책에 따른 겁니다. 저도 이건 사실은 모르겠는데 김유신은 자기를 해치려고 한 고구려의 자객이 자기를 해치려고 왔다가 백석이라는 자객이 해치러 왔는데 장군 제가 사실은 고구려 자객입니다. 근데 저기 못 해치겠습니다 했는데 실토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죽인단 말이에요. 불안한 나머지 백석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소심하냐 이런 식으로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세 번째 나폴레옹은 출정 중에 그 거울이 깨진 것을 보고 오히려 이 조세핀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할 것 같다. 뭐 미신을 믿었나 그 미신. 그래서 오히려 해군했다 이거죠.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능히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다. 자기. 근데 김유신은 어땠습니까? 우리 청관녀 뭐 흔히 말하는 청관녀의 집으로 가서 맨날 이제 술을 마시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어머니하고 약속을 해가 더 이상 청관녀 집에 안 가겠다 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술 마시고 말을 탔죠. 근데 그 말이 평소처럼 또 청관녀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청관녀가 나오니까 딱 해갖고 목을 뱉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사랑을 왜 희생시키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적인 숙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 나폴레옹은 대서양의 저 대서양
뭡니까 남쪽 그 절의 고도 세인트헬레나에서 결국 슬슬 숨을 거뒀다. 근데 김유신은 결국 아니 호국신으로 대접받잖아요. 완전히 호국의 영웅 왕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김유신은 거의 대왕 취급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자기 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좀 편하게 떠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게 잘잘못을 가지자는 건 아니지만 서양의 영웅은 비극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영웅은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넘었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다가 결국 깨어지더라도 그 한계 끝까지 가는데 왜 이제 우리 김유신 우리는 이 영웅이 뭔가 수능을 해가지고 여기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체제에 만족하냐 이거죠. 체제를 뒤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결국 좀 우리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서양의 영웅은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캐릭터인데 우리는 좀 수수하다. 그래서 항상 뭔가 지평선 밖으로 수평선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상 안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돌담 문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탁오로 이야기를 해요. 서양의 문화는 성의 문화라는 거죠. 돌로 성을 쌓아 올렸다 이거죠. 네. 폐쇄적이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항상 이 돌담을 넘어서고 싶다. 갇혀 있으니까 난 넘어서고 싶고 저 돌담을 넘어서 지배를 하고 싶다. 싸움을 해서 지배하고 싶다. 이런 좀 공격성이 길러진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요? 우리는 이제 돌담이잖아요. 돌담. 반이잖아요. 네네. 지나가면서 보이기도 하고 다 보이죠. 또 완전히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반 정도는 있으니까 그 문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개방, 반투명, 네. 적당히 좋은 의미에서 이제 타협과 절충이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네. 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어령 선생님은 남들이 이렇게 우상화하는 거를 약간 못 견디고 이걸 깨 부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에 머물러지 말고 더 나가자. 이렇게 계속 외치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50년대의 어떤 그 당시 시대를 휩쓸었던 사상이 실존주의였죠. 실존주의 철학.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 전쟁 거치고 난 사람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왜냐하면 포탄 얘기도 나중에 책이 나옵니다. 포탄 한 발, 총알 한 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고 생가사가 10cm 차이로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세상의 어떤 지금까지 윤리 도덕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하게 부조리하게 죽을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탁 등장하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네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본질은 만들어지는 거다. 사물은 본질이 정해져 있다. 이거 책은 처음부터 책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본질이 정해져 있는데 인간이야말로 행동을 통해서 본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냐에 따라서 네란 사람이 본질이 만들어지지 처음부터 만들어진 본질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사람은 기투된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이거죠. 이 세상에. 근데 이 던진 존재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네 삶의 깊이와 네 삶의 양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 그리고 사람은 사실 다 죄 많은 존재다. 까미가 특히 그런 입장이지만 누구 하나 순결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다 우리의 손은 다 더럽혀져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나오니까 이 전쟁터에 참상을 겪고 난 사람들한테는 쫙 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이어령 선생은 우리는 화전민이다. 다 숲에 나무들 다 관목들 다 불질러 버리고 여기서 새로 이제 우리는 밭을 일궈야 된다. 우리는 화전민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대의 스타가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지금 사실 이어령 선생보다 한 뭐 너댓 살 떨어지는 평론가들도 이어령 선생 강연을 들었다거든요. 서울대 강의를. 그러면서 많은 또 그분들이 지금은 또 뭐 정말 각 그 문학 파트 분야에서 다 일가를 이루셨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또 대단하신 거죠. 이어령 선생님이 더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나이가 88살에 이제 좀 타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도 계속 강연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깨우침을 주셨다고 그렇게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이게 슬픈 일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뭐 그 아주 사랑하는 따님도 먼저 앞세우시고 또 따님이 많은 이제 좀 그 투병 생활을 하고 되게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또 외손자도 그렇게 또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참 그러니까 아픈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중에 이제 그 종교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이런 영성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도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정말 뭐 완전 뭐 아니 정말 이 사람은 하나도 뭐 그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자기가 이제 막내 아들이었는데 11살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결국 엄마 이런 근본적인 그 아이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지선 씨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아주 그러니까 평생을 결국 엄마를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가 결국 끊임없는 창작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이에 있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늘 한 점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오늘 제가 읽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나 보죠? 네. 제가 네. 지금 좀 배가 고픈데 네, 네, 배가 고파서 네. 좀 뭐 좀 먹고 해야 되겠는데 네, 네. 지금 생각나는 게 바로 소선당입니다. 아, 배가 고프면 저는 고기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한우를 먹고 나서는 커피를 1kg 커피를 드시면 되겠네요. 네, 소선당 한우 고기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이 소선당 한우가요 지금 또 행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행사냐 하면요, 일단은 선물 세트 무조건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 드리고요. 또 기존 신규 모든 회원분들께 발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할인 쿠폰으로 고기를 그렇죠. 먹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슬픔이 미학이라고 하느냐. 네. 그건 근본적으로 배가 고파서 그렇다. 배가 고픈 사람이 슬프잖아요. 네. 우리가 서양 고전에 가장 이제 대문자라고 하는 오디세우스 그리고 일리아드 이런 것도 보면 왜 우리는 저 포도주빛 바다로 뛰어들었냐 이거죠. 얼마나 바다가 거칩니까? 뛰어든 이유는 간단하죠. 이거죠. 우리의 줄인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배고픈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험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친구와 담소하고 2005 지금 몇 년도입니까? 거의 2700년, 2600년 전, 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네, 자기가 네. 좋아하는 네. 뭐 일당배 이렇게 보시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나면 필요한 게 자, 이 좀 씻어 내려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우리 기름기 많은 음식들 아무리 뭐 그 좋은 마블링 해도 또 기름기는 기름기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1kg 커피죠. 커피까지. 네. 커피야말로 뭐 사실 요즘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좋다 나쁘다 많이 나오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90%는 좋다가 나오고 10%가 많이 마시면 별로 안 좋다. 네, 그 정도니까 네네.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나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디카페인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1kg 커피 뭐 이런 포탈 같은 데서 1kg 커피 치시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다양한 종류의 디카페인 좋아하시는 분 디카페인, 콜드브루 좋아하시는 콜드브루. 그래서 1kg 커피를 네. 같이 네. 소선당 한우와 함께 그렇습니다. 먹으라는 우리 정박님의 추천이었습니다. 네, 한우 커피 콜라보레이션. 네. 그러면 포탈 사이트에 소선당 한우와 1kg 커피를 같이 검색해 주세요. 네, 네. 잘하시네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소선당 한우랑 1kg 네. 커피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곧 이어서 2부에서는 네. 저희가 또 이어령 선생님의 책 속에 나오는 글들을 그렇죠. 좀 더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또 읽어보면서 같이 네.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플로로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노래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정박님은 어떤 노래? 그러니까 이 한국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을 상징하는 거? 네. 한? 그러니까 너무 좀 부정적이니까 저는 그냥 그거 제목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해야 떠라는 거 있죠. 해야 떠라. 네. 아우 이거 네. 엄청 신나는 노래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여령 선생의 흙속의 저바람 속의 한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되어 있고 약간 수동적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지금의 또 한국은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 떠오르는 해처럼 네. 그런 것들이 또 지금 한국 문화의 큰 또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다면 이어령 선생님의 책 소개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떠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네.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아, 여운이죠? 네. 네, 좋은 노래죠. 네. 그러면 제작진이 이제 선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